예,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해가지고 1년에 400만 원까지 넣으면은 16.5% 또는 13.2% 이렇게 세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 원을 갖다 초과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더 넣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혹시 본인이 모르고 그죠? 한도가 400인 걸 모르고 그냥 더 넣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세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그 통장 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그죠? 계속해서 이걸 그 다음 해에 다시 이거 받을 수 있는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가시죠.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경우에 다음 해로 넘겨서 세액공제를 받기, 이렇게 말을 제가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법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본다 그랬죠. 우리는 개인연금,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세액공제 상품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이고 세액공제다. 그리고 어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신탁, 펀드, 보험 이렇게 명칭은 달리하지만은 결국에는 연금저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전체적인 연금저축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납입할 때 그리고 중도 해지할 때 그리고 연금으로 이제 마지막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세금이 전부 다르다 그랬죠. 일단은 납입할 때는 요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자냐 총급이 5,500만 원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요 금액 이하라면은 자, 16.5%, 400만 원 곱하기 16.5%, 연 400만 원까지 한도 아닙니까? 연금저축은. 그 외에는 이제 13.2% 해서 이렇게 66만 원, 52만 8천 원 이렇게 세금을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중도 해지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가지고 전부 다 요 금액에다가 16.5%를 이제 과세를 한다. 그게 기타 소득이고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16.5%를 이제 내야 되니까 우리가 최대 혜택 받았던 거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단계죠. 이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요. 가입일부터 5년 이상 경과 그리고 연금 수령 금액 한도 있다. 한도 내에 수령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서 연금으로 받으면은 3.3, 4.4, 5.5%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낮은 세금 내고 끝을 내겠다. 다만 연금 수령 금액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초과해서 내가 받았다. 그럼 그 초과분은 16.5%를 내고 또 16.5%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요 세 가지를 충족해 가지고 연금으로 받아가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를 한번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1년에 400만 원까지 우리가 납입을 하면은 세공제 받죠. 그게 바로 B입니다. 세공제 받은 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0을 넣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갖다가 세공제를 못 받았겠죠. 그게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공제 못 받은 거. 이걸 저는 A라고 부르고요. 세공제 받은 거는 B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A와 B, 이게 원금 아닙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겠죠. 이자가 바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자를 C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A, B, C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A는 우리가 한도를 초과해서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되죠.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은 금액 아니에요. 그럼 얘는 세금을 냈죠.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 그랬죠. 세금을 냈으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낸다. B는 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죠. 납입할 때 세금 안 냈으니까 연금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자, 세금을 안 냈어요. 원래는 15.4% 그죠?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낸 상태로 이자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 그래서 B, C는
B, C는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A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나중에 언제든지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요겁니다. 요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파트, 세액공제 안 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A, 그죠? A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국가 입장에서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연금저축계좌 안에. 그 중에서 A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A는 이미 납입할 때 세금을 국가가 다 걷어갔죠. 세공제를 안 받았다는 말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소세 신고할 때 이미 국가가 세금을 다 걷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거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요. B와 C입니다. 이 B와 C는요. 세금을 전혀 안 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와 C를 국가는요. 발장을 끼고 가만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B와 C에서 언제 돈이 나가는지 그때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이제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인출, 연금 받을 때, 연금 1,200 초과하면 종합과세 갈 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B와 C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국가는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제 국가가 그렇죠. 요 부분, 요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요, 자, B와 C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를 보면요, 국가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B와 C가 돈이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돈이 나가면요, 국가는 모니터링 보고 있다가 말이죠, 잽싸게 뛰어와가지고 세금을 딱 걷어갑니다. 어떤 경우? 1번 중도인출입니다. 그죠? 중도인출은요,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에 대해서 16.5%를 내고 16.5%를 낸다 그랬잖아요. 명목은 뭐냐면요, 기타 소득이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16.5%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요. 이렇게 내면은 이걸로 세금은 끝나는 겁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으로 받는데요. 한도 내로 받았다. 그러면 아까 5.5, 4.4, 3.3% 낮은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데 한도 외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습니다. 연금을 1,0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1,200을 받아갔다. 그러면은 초과한 고 2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고 초과한 200만 원은 또 16.5%를 또 내야 됩니다. 이것도 기타 소득이라네요. 이것도 분리과세입니다. 전부 다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1,200을 초과하면은 B와 C를 받은 금액이 1,200을 초과한다. 1년에. 그러면은 얘는 종합과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만약 4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종합과세니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죠? 분리과세. 자, 이거는요. 요것도 전부 다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한 면이 있지만은 이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는 이 네 가지 형태로 돈이 B와 C에서 나갈 때 국가는 이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세금을 거둬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왜 들어있을까? 이걸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금저축 하나면 노후 보장이 된다고 믿고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했다. 즉, 모르고 말이죠. 400만 원까지만 세공제를 받는데 그걸 모르고 더 납입을 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를 이제 하겠죠. 해보니까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400만 원 넣어가지고 16.5% 하니까 이제 66만 원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낼 세금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400만 원 전액이 그죠? 세공제를 못 받은 이 라인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또는 뭐 200만 원까지는 세공제 받고 200만 원은 세공제를 못 받은 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세금이 없어가지고 세공제를 못 받았다.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를 할 때 400만 원까지 납입한 게 있는데, 그죠? 세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공제를 받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경우. 그래서, 그러죠. 모르고 세공제를 안 받았다. 그럼 또 이게 또 이쪽으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에 이제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금, 그렇죠. 자, 보시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연금저축을 이제 우리가 400만 원 넣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더 넣었다. 그러면은 요건 세공제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2021년도 이제 세금 신고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세공제 못 받은 게 100만 원 있다는 걸.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을 2022년도 다음 해에 이걸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가 이때 납입한 걸로 봐가지고 세공제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400을 넣지 말고 30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 300 하면은 400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400만 원 작년에 넣었지만은 올해는 300만 원을 넣었다. 요거는 연금저축펀드 이런 데는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는요,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펀드는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납입하는 그런 또 상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300만 원만 올해 납입을 하고 100만 원은 이걸 가져와서 400을 맞추어서 이제 세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년 동안에 400만 원을 넣었을 겁니다. 이때도.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이 이제 넘어오면요. 이 넘어오는 100만 원은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납입한 걸 보기 때문에 100만 원 하고 300만 원 하고 400만 원 세공제를 받고, 그럼 얘 올해 2022년도에 납입한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그죠 공제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얘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연금저축 계좌의 구성을 보면요. 자, 400만 원 납입한 걸로 찍혀 있고 여기서 넘어온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납입한 300만 원 합쳐서 400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100만 원 세공제 못 받은 게 또 적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 세공제 못 받았던 걸 갖다가 올해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명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시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급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연금 저축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은 제출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자 응용편을 한번 보면요. 세공제 한도 초과 납입한 경우, 뭐 이런 경우, 그죠? 초과 납입한 경우 세금이 없어가지고 세공제를 못 받았다. 뭐 아까 우리가 1, 2, 3 세 가지 경우 이런 경우하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요. 자녀의 연금저축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지금 말한 초과 요 경우하고 똑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작년에 또는 오래전에 세공제 못 받았던 걸 갖다가 나중에 다시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런 경우에도 응용을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보시죠. 그러면은 자녀 연금저축을 대신 납부한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뭐 성년이라도 직업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갖다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이 자녀 명의로.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갖다가 이제 납부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자녀한테 부모가 증여를 했다. 그죠? 증여, 현금을 증여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여세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에 요 금액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19세부터 성년이죠. 그래서 18세까지는 미성년자니까 그때까지는 10년 동안에 2천만 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신 납부를 해줘도 이거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때는요. 자,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현재가치 평가를 합니다.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적은 금액을 증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직장 또는 자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자녀가 성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다른 또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이때 이렇게 납입을 한 요 금액은 세공제를 못 받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때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도 하고 자녀한테 이 금액을 증여도 하면서 자녀는 또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일석이조 효과를 이제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보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부모가 대신 개설해 가지고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 120만 원이 자 20년 동안 계속 쌓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2,400이 쌓였겠죠. 그러나 2,400은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는 성년이라 하더라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공제를 못 받았죠. 세공제 하나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을 자녀가 직장 또는 자영업 다니면서 그때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연말정산 또는 종소득 신고할 때 매년 400만 원씩 이걸 들고 오면 됩니다. 매년 400만 원씩 세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20년 전에 거라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이걸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2,400이 만약에 20년 동안 쌓여 있다. 그러면 이제 매년 400만 원 세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6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어도 400만 원씩 세공제가 되겠죠. 이게 넘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의 노후까지 생각한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우리가 자녀한테 연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그죠? 그런 또 우리가 세법용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제도는 그죠? 작년에 또는 오래전에 세공제를 못 받은 그 금액을 갖다가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그죠? 이미 400만 원을 내가 납입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보험이기 때문에 계속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이미 400만 원이 다 들어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들고 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납입을 이제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작년에 100만 원을 내가 들고 올 테니까 올해는 300만 원만 넣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잘 활용하면은 혹시나 잘 활용해 보면은 이제 좋은 길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연금 그 세공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세공제 안 받았는지 그게 그쪽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증명서에 그걸 보면은 내가 연금 이 저축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세공제 못 받은 금액이 400이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제 자녀한테 이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금저축을 대신 가입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시켜 주는 거. 요 방식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그 정도 한번 제가 찍을 건데요. 증여도 자녀한테 증여도 하면서 또한 자녀가 나중에 세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또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